안녕하세요. 조향사 강의를 하게 된 이명심입니다. 본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향기를 소비하고 즐기는 문화의 확산으로 향수 및 향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의 목표는 향기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감성과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향기를 연상하고 표현하며 심리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적인 향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 비교를 통해서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찾을 수 있도록 후각 트레이닝과 이론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향수의 개념, 인간의 감각기관, 후각에 대한 이해, 향료의 종류, 향수의 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조향사, 향료의 조합, 향의 표현, 후각 훈련에 대해 알아보고 향수의 취급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조향사란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등을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혼합물을 만드는 직업이며 천연 혹은 합성 향료를 소재로 목적한 꽃의 향기 또는 환상적인 향기를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직업입니다. 조향사에는 여러 가지 향을 조합해 각 향료의 특성에 맞게 향수를 디자인하는 퍼퓸 디자이너와 새로운 향을 개발하거나 제품에 향을 덧입히는 퍼퓸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근 전문적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사 첫 번째 시간으로 향수의 어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향료의 어원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향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향료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있죠. 냄새에는 쾌감을 주는 것과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쾌감을 주는 것은 향기라고 하죠. 좋은 향, 또 내가 좋아하는 향, 이런 것들 다 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향은 오더, 프레그랜스, 센트, 아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불쾌감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 냄새라고 스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냄새에는 쾌감을 주는 것과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향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료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향기 물질, 그러니까 즉 향이 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쾌치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료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료의 어원은요, 퍼퓸이라고 해서 퍼퓸, 그래서 라틴어로 연기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리고 품음 해서 연기를 에서 유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분비되는 수액이나 또 수지, 향이 나는 나무 등을 태워서 향기를 냈던 것에서 유래됩니다. 방향 물질을 태우는 훈향 의식에서 기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료의 역사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 성경 속의 향료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향료에서는 관유가 최초의 향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귀족들을 대상으로 향료를 제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조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몰약이라든지 계피, 창포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동일 처방으로 향유를 제조하거나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게 성경 속의 향료입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경 속의 향입니다. 불경 속의 향은 법화경 및 각종 경전에 향료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널리
이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이제 제사 지낼 때 제단에서 불경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불교 속에서 불경 속의 향을 많이 피웠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수면과 건강을 위해서 목욕 방법의 처방으로는 창포를 사용을 했었고요. 우황도 사용했었고 사양, 또 정향, 계피 등 한 32종류의 천연 향약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집트의 향료인데요. 이집트는 장례의식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향을 하거나 특히 이제 미이라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게 특히 뭐 프랑킨센스라든지 미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부 처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호러스라고 있었는데 사원의 그 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료 처방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고요. 신전의 종교의식에 쓰이는 훈향의 처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집트 향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화려했죠. 그래서 장미꽃잎이 뿌려진 침실이 딸린 뭐 100가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침실에 장미를 가득 뿌려 놓는다던가 또 욕조에 장미를 가득 뿌려서 욕조를 이용해서 목욕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그래서 몸에는 또 시베창, 그러니까 영묘향이라고 하죠. 고양이 사양에서 추출한 향 연고를 발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화려하고 장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좋아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향료에서 대표적인 게 또 키피입니다. 이 키피는 조합 향료로 로마에 수출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는 꽃이나 몰약, 미르라고 하죠. 육개, 시나몬 등의 송진과 벌꿀을 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법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500g을 만드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향료 용기는 대부분이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시대는요, 조향 기술뿐 아니라 향료 제조 기술이 발전해서 향료의 예술적인 사용법이 이루어지는 등 대단한 발전을 했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입니다. 이때 그리스 시대는 최초의 직업인 조향사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되고요. 오랑캐꽃에 대한 그 향기가 대단히 유행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미로 머리를 장식하거나 또 박하크림을 바르는 등의 향료 소비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목욕 문화가 이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히포크라테스 그 의사가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로마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크게 대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료와 화장품이 대량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또 네로 황제 시대에는 굉장히 화려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황제이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향료의 사용이 사치가 굉장히 이루 말할 것 없이 극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궁전 안에 장미수를 뭐 뿜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분수를 만든다든가 또 그 비둘기를 날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에 장미수를 뿌린다든가 또 뭐 에센셜 오일을 뿌린다든가 해서 향수를 뿌려줘서 비둘기가 궁 안으로 날아다니게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화려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또 네로 황제의 두 번째 처인 포바이아와 함께 장미꽃잎을 가득한 방에서 뭐 잠을 잔다던가 침대에 뿌려놓고 또 욕조에 가득 채워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왕비가 죽었을 때 70일 동안의 로마 그 시내에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허브나 이런 향수를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나라가 로마 시대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향료는요. 첫 번째 인도를 보면 인도는 백단향, 샌달우드라고 하죠. 그래서 백단향 같은 경우는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애용했던 시대가 인도입니다. 또 중국도 일찍이 그 사양의 진가를 인정해서 향료와 약재로 사용했던 시대가 중국입니다. 아라비아 향료는요. 향료를 농축한 기술이 디스틸레이션 기술을 시리아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로즈워터라든지 팅크처 등을 이때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계를 보시면 이게 수증기 증류법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중세의 향료입니다. 유럽 중세는 최초로 알코올 향수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알코올 향수는 헝가리 워터라고도 하는데요. 1370년에 그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향수를 하게 된 데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향수로 불려지는 최초의 향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향의 일반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향을 화장과 또 청결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향이 아주 일반적으로 대중화되는 시기가 된 거죠. 이탈리아 향료는요, 베니스의 번영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포도주의 증류에 의한 영혼의 샘물인 농축 알코올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향수의 가장 이상적인 용매로서의 알코올 사용과 에센셜 오일 향료를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향료에서는 하는데요. 이탈리아 명문가인 플로렌스 메디치가의 캐서린 드 메디치 공주가 프랑스 앙리 2세와 결혼을 하면서 전속 조향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향수 샵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마르세유 중심으로 발달한 피혁 공장에서 향을 가죽 제품의 냄새를 지우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성공을 했던 이유가 프랑스 국민들은 그때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또 목욕을 싫어하고 또 씻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를 좀 겨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이루기도 했고 또 가죽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하면은 그라스 지방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그라스 지방은 향료 산업에 주도하는 지방이고요. 이 그라스는 라벤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벤더의 원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하면 이 그라스 지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스는 향료의 원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자랄 수 있는 자연적인 기후 조건과 재능이 있는 조향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은 굉장히 좋은 그 풍토와 또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 기후 조건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조향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후와 토질이 적합했고요. 구릉지대였었고 또 지중해 방면에서 수입된 식물의 토착화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형적인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와 북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료의 대량 소비처인 피혁 또 비누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하면 뭐 명품 가방도 있죠. 그럴 정도로 패션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르세유와 또 근접해 있어서 장갑 제조업자와 또 조향사회 길드 형성, 그러니까 일종의 조합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를 형성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시키는 아주 향료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프랑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오데코롱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퀼른의 물이라는 오데코롱이 제조 판매되게 되는데요. 17세기 말 이탈리아인 폴드 페미니스가 독일의 그 퀼른에서 오 아드미러블이라는 그 향수를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4711번지에 상점에서 판매됐다고 해서 향수 이름이 4711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오데코롱은 버가못이라든지 레몬, 라벤더, 오렌지꽃 오일 및 오렌지꽃은 네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를 주정에 용해시킨 후에 증류시켜서 만든 그 오데코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오데코롱이란 말은 향수류 중에서는 그 향료의 함유량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데코롱이고요.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오데코롱의 병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는 많이 이제 대중화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데 뚜알렛이 있었죠. 오데코롱의 바로 윗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옥에 있었던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수구 시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하수구,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허브라든지 향수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지방에서는 이 오데 뚜알렛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 근대의 향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근대의 향료는 16세기에 들어서 170종류나 되는 정유가 증류됐고요. 그리고 향료 공업이 더욱 발전하는 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는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향료의 제조 기술도 이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는 인공향료의 합성에 성공해서 대량 생산이 이때 되게 되고요. 또 저가의 향료도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향료의 대량 소비 시대가 됐고, 비누도 만들게 되고 화장품에 향료를 풍부하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게 바로 유럽 근대의 향료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향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향료는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그 삼국유사 시대의 진지왕을 보시면요, 도하녀와 7일간 방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향을 피우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눌지왕 때는 공주가 아팠어요.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을 이 향으로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신라시대 때 조금 화려했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그 화랑들도 사용을 했었고요. 경동학 때부터는 궁녀들에게 이제 향낭을 지니고 다니게 했어요. 그 향낭은 향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치마춤에 지니고 차고 다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 조선 세종 때는 변계량에게 전국을 조사케 해서 향료의 재배와 생산을 장려하기도 했고요. 성종 때는 향식물의 재배관리사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향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벼슬을 따로 두어서 관리 감독을 하게 했던 시대가 성종 시대입니다. 19세기의 화학향료는요, 이때에는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급진전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화학합성 향료가 개발이 굉장히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향수가 아주 대량 생산이 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대량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료와 향수는 가격의 희소성 때문에 그동안에는 귀족과 부르주아들의 그 전유물이었었는데요. 이 합성 향료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국민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료와 향수의 대중화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크 겔랑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가 더욱더 되는데요. 벨루블루도 미츠코라는 향수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브루드뉴라고 해서 야간 비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향수도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대 향수 산업의 발달로 크게 진전되는 계기가 되는 게 19세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샤넬이라든지 또 랑방, 크리스찬 디올, 피에르 가르댕, 지방시, 이브생 로랑, 이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수의 대표적인 그 명품의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제 자신의 브랜드,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와 같이 성장하는 게 향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패션 브랜드와 같은 이름을 걸고 이 향수를 출시를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샤넬이 또 낭방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들 이제 명품 업체에서 같이 접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패션과 같이 크게 되고요. 또 패션쇼 같은 거 보면은 향수도 같이 패션쇼 할 때 같이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크게 성공을 이루면서 향수가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향후 그 향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료 산업의 현재를 좀 알아볼까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계속 지금 발전해 왔고, 제가 한 20, 30년 전에 향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향수하고는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향수가 그때는 터부시 됐었고, 연예인들이나 일종의 그 특정인들에게 사용하는 화장품, 그때는 화장품으로 인식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 후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향수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각기 개인의 이제 그 향으로, 나만의 향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향수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화장품과 함께 사용하게 되고요. 또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샤넬 하면 넘버 5.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의 브랜드의 가치를 또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기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향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실증이 있어야만 더욱더 신뢰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될 거고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콜로지, 즉 향기 심리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나만의 향수 해서 향수 공방이라든지 천연화장품 공방 등에 보면은 향수 만들기 코너들이 굉장히 원데이 클래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커플들도 와서 많이들 만들어가는 그런 요즘은 이제 세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간에 정리를 보면 첫 번째, 향료란 일상생활에 유용한 향기 물질이고,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모든 것들이겠죠. 허브 중에서도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또 잎도 있을 수 있고, 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출한 그런 향기 물질들. 또 불쾌치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향료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향료의 어원은 연기를 통해서 식물에서 분비되는 수액이랄지 수지, 향이 있는 나무를 태워서 향기를 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향료의 역사는 향료의 향후 발전이라든지 또 그 향료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향료의 산업의 현재, 또 현재에 지금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현재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과 함께 사용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나의 일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향수는 화장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향기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